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 두 번의 입양과 두 번의 파양을 겪고 한국에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로나정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한 번, 다른 형제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또 한 번, 두 번의 파양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추방당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미국에서 15년 이상 살았지만 두 번째 저를 입양했던 양부모의 무지로 저는 시민권 획득하지 못했고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 학비를 모으려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술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식상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저희 신원 조회를 했고 시민권이 없던 저를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불법 체류자야? 처음엔 경찰이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의 파양을 겪었지만 한 살에 첫 입양이 되어 온 이후 저는 쭉 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불법 체류자라니요. 다른 미국 아이들과 똑같이 미들스쿨, 하이스쿨까지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 입학까지 한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제 손목엔 수갑이 채워졌고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분명 저는 피해자였는데 말이죠. 경찰 입장에서 저는 미국에 무단으로 들어와 돈까지 벌고 있는 범법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감된 후에야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양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그 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아동 시민권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추방당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제 추방을 당했고요. 저도 곧 그들처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버린 나라로 다시 강제로 보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다니던 미들스쿨에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한국어를 배워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한국인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였지요. 친구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고 교회 신도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다들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답니다. 딸을 통해 저희 상황을 들으신 목사님은 제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가족 식사에 저를 불러주셨고 교회에서 하는 한인 행사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와 역사, 문화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의 집밥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양부모에게 방치되다시피 했지만 늘 끼니를 챙겨주셨기에 배고픈 생활을 피하게 되었지요. 너무 굶어서 성장하지 못했었는데 사모님이 챙겨주시면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볶음밥과 된장찌개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아버지의 폭력에 참다 못해 집에서 가출을 해 길을 잃었을 때도 저를 찾아 나선 건 양부모가 아닌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 분도 그분들이었습니다. 신은 결국 제게 부모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가족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았지요. 추방을 당하면서 목사님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니 나를 지탱하게 만들어준 뼈대가 녹아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젠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부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미국으로 보낼 때 도움을 주었던 홀트 복지관에 도움을 받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한 적 없던 사람인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 없었어요.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까지 깨져버리니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도 아닌 한국에서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과 행동은 미국인인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뿐이었답니다.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영어이니 영어학원에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외국인 강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장이 없던 저로서는 회사에 취직도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듣기에는 어눌한 발음이었고 미국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에 직장을 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다 미국에 있던 친구가 보낸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돌봐주셨던 목사님 사촌이 이태원에서 카페를 하는데
한번 가보라는 내용이었어요.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이태원에 발을 들인 저는 카페와 레스토랑, 호프집 등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실하게 근무했던 저를 마음에 들어한 레스토랑에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힘들었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사장님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아직도 처음 남편을 만났던 시간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작성한 이력서를 보며 했던 남편의 말과 그 표정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글을 쓰는 게 서툴렀던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가는 대신 말로 소개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1살 무렵 입양되었던 이야기부터 2번의 파양과 강제 추방까지, 그리고 양부모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 수 있었던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드라마 줄거리 소개해주듯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정 씨에게 그냥 미안하네요.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서 감정이 끌어올랐고 그대로 눈물이 터져버렸지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저와 사장님을 쳐다보고 있었기에 눈물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겨우 진정이 되었고 부끄러운 마음에 화장실로 도망가듯 뛰어가 얼굴을 닦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 취직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나정 씨,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 한 식구로 지내봐요.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만 같았던 그 시기에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는 제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지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죠. 사장인 남편은 친절했지만 성격은 더 좋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를 찾아왔고 남편은 그 친구들을 제게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의 친구들과 가게 직원이 가깝게 지내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문제될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 매장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쯤 지나자 남편 친구들은 저희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입사하고 얼마 후부터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남편 친구들은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었답니다. 사장과 직원에서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2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제게 깜짝 청혼을 했고 그해 9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요.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은 힘들어? 그런 건 아니지.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못 박으면서 결혼할 수는 없지. 나정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좀 걱정돼. 나는 부모도 없고 내가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 2번이나 파양이 된 건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조건이잖아.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왜 다른 사람이 한 잘못 때문에 자기가 기죽고 주눅 들어야 해. 자기가 한 일과 행동에만 책임지고 살면 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당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움츠러들었어요.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시부모님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시동생 부부도 와 있더라고요. 장남인 남편보다 2살 어린 동생이지만 일찍 결혼해 6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이 많이 늦긴 했지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동서는 저를 보는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분위기라 더 긴장되었지요. 결혼 준비가 시작될 무렵 시동생과 동서가 가게에 찾아와 식사하는 척하며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주버님도 생각이 없으셔. 격떨어지게 하필 가게 직원이랑 결혼을 하시겠대. 저 여자 대학은 나온 거야? 무르나 마나 아니겠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면 이런 데서 서빙이나 하고 있겠어? 내가 수준 차이 나게 저런 물건을 형님으로 모셔야 돼. 내 인생이 갑자기 왜 구질구질해지는 거야? 우리가 이 결혼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저 여자랑 동서지간으로 못 지내. 못 지낼 건 또 뭐야? 형이 선택한 사람이야. 자기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생각해.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시동생이 말리는데도 동서는 끝까지 저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에도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특히
제 학벌을 걸고 넘어지면서요.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은 졸업했어요? 아니요, 대학은 못 나왔어요. 그럼 고졸,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더니 왜 아무 말 못해요? 고등학교도 별로인데 나왔나 보네. 혹시 실업계 나온 거예요? 저는 말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제가 입양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시동생과 동서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동서는 남의 환경이나 사정을 헤아려줄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깎아내리거나 그걸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이었죠. 그걸 잘 알아시는 아버님이 일부러 제 출신을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님은 작은 애야, 이제 그 말은 그만하거라. 고하시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약점을 잡았다 생각한 동서는 쉽게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신 학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는지 주방까지 쫓아와 집요하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는 거죠? 설마 중졸은 아니죠? 그때는 졸업장이 있냐는 말이 졸업을 했냐는 말과 같은 의미인지 몰랐기에 지금은 졸업장을 갖고 있진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큰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한순간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된 거죠. 그 일 이후로 동서는 저를 더 무시했습니다. 말끝마다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이라거나 지금 내 말 이해는 하시죠? 라는 말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 남편에게 영어로 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 따질까도 했지만 시부모님 앞이라 참아줬더니 제가 진짜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걸핏하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집안 여자들 일에 끼고 싶지 않다며 자기 아내가 하는 험담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동서를 조용히 불러 내가 영어를 다 알아듣고 있으니깐 그만해 라고 말해줄까 생각도 했지만 자기 아들한테까지 영어로 제 뒷담화를 하는 걸 듣고 나니 너무 얄미워 그냥 둬버렸어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 영어를 꽤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나쁜 짓에 써먹다니 참 고약한 엄마인 거죠. 자기 엄마가 왜 큰엄마를 험담하는지도 모른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큰엄마는 영어 못 알아들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못해서 멍청하거든. 그러니깐 큰엄마랑 있을 때는 영어로 말하자. 알았지? 자기 아들에게 참 나쁜 엄마죠. 나이 먹은 어른이 6살 애한테 나쁜 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자기 아들한테 그런 못된 짓을 가르치진 않을 텐데 제가 굳이 저런 인간이 잘못된 것을 고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쭉 저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으라고요. 저렇게 잘난 척하는 동서가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 재미있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어 갔던 날이에요. 조카가 인터넷 강의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정 발음을 계속 잘못 발음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옆에 동서도 없어서 제가 살짝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큰엄마,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조금 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한텐 비밀이야. 저의 비밀이라는 말에 들떠서 약속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동서가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애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애 영어 공부를 왜 방해하고 있냐고요. 진짜 미친 또라이 같다 싶었네요. 은찬이, 방에 가서 공부해. 조카는 화를 내는 엄마의 모습에 얼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동서는 소매까지 걷어 붙이고 제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형님 불러주니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분수에 맞게 살라고.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동서, 은찬이가 단어 발음을 제대로 못하길래 고쳐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동서는 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웃기네.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 공부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야, 니가 영어를 알아? 뭘 안다고 발음을 고쳐준다고 나서는 거야. 나서길. 너 토익 시험은 공부는 해본 적 있어? 아니 토익이 뭔지 알기나 하니? 아주버님이 사람이 좋아서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했을 수 있는데 난 너 형님으로 인정 안 한다고. 막말로 네가 어디서 뭐하다 굴러먹던 앤지 누가 알아. 부모도 없다며. 그런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 꼴값이냐고. 운 좋게 남자 잘 물어서 시집 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란 말이야. 주제 파악하면서. 그때였어요. 시동생과 함께 외출해서 돌아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수씨,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수씨가 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하냐고요? 남편의 말에 동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형님이 우리 은찬이 영어 발음을 고쳐준다고 트집 잡더라고요. 주제도 모르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아니,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비록 졸업을 못했지만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인 사람이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동서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자신의 저렴한 영어 실력으로 제 욕을 했던 게 민망했는지 얼굴이 달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쌤통이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나 다 알아듣고 있었어. 서방님한테나 은찬이한테 영어로 날 욕하는 거 말이야. 나도 심술이 나긴 했나 봐. 그걸 말해주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자 자기 아내가 욕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던 시동생도 부끄러웠던지 얼굴 굳어버렸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말려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남편도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야, 너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건 칼이나 총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지. 네 형수 상황을 아버지가 왜 너희 부부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된다. 둘 다 인간이 덜 된 걸 아버지는 미리 알고 계셨던 거지. 긴 말할 필요 없고 앞으로 따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집안 행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 부부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저는 남편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요. 제가 괜한 짓을 해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했을 때부터 따끔하게 야단을 쳤다면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형제간 사이까지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기나 한 듯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맘 쓰지 마. 내가 그동안 신경 더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다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명문대 입학을 할 만큼 공부를 잘했었는데 이렇게 있는 게 아쉽지 않아? 원한다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자기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학 안 나왔다고 당신이 무시당하고 사는 것도 싫어. 당신이 그런 대접받을 만큼 엉망인 사람은 아니니깐. 다른 사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당신 스스로 당신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 내가 옆에서 함께 해줄게. 남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마케팅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던 터라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님편은 함께 기뻐해 주었고 돈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말해 주었지만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영어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을 마친 후에도 전화를 해 발음 교정을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귀찮기는 했지만 평소 영어 공부에 열정을 보여준 친구라 거절할 수 없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로는 입모양을 보여줄 수 없어 정확한 발음 전달이 어렵더라고요. 생각하다 영상 통화를 하며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매일 아침 선생님이 전화와서 문장 연습을 시켜준 수업을 했어. 그때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했다면 발음 교정이 더 잘 됐을 텐데. 아쉽네. 듣고 보니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으니 영상 통화를 하면서 공부하기엔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죠. 저는 영상 통화를 이용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학교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학교를 다는 동안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영어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업 경험이 없는 저한테 자금을 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면 힘껏 도와주었겠지만 사업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국에도 펀딩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펀드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아 보기로 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 사업 자금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었지요. 넉넉하진 않지만 시작해서 몇 달을 버틸 자금은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영어 교육 사업은 빠르게 수요가 늘어갔고 5년이 지난 지금은 꽤 내실 있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저한테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진 건 아니지만 나를 버린 두 나라의 언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생각지 못한 복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학벌로 저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동서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와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울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와도 연락을 끊고 살아왔는데 그 사이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친정은 동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시동생 몰래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반토막난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댄 모양이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모든 빚을 혼자 떠안고 이혼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용돈조차 벌어본 적 없었던 동서는 이자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돌려막기를 하며 메꾸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 끌어들일 돈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돈을 빌리러 찾아온 거랍니다. 동서, 지금 내가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어? 당연하죠, 형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땅이라도 담보로 맡길 수 있어요. 당장 팔기엔 힘든 땅이지만 몇 년 뒤엔 분명히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이 땅은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보 받고 딱 2억만 빌려주세요. 네, 동서. 땅이야 팔려야 가치가 있는 거고 동서가 말하는 무슨 수라는 게 어떤 방법인 건데?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돈은 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 동서한테 있는 계획이 뭐야? 한참을 앉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생각하다가도 참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동서한테 받은 수모를 갚아주겠다 맘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와서 부탁하는 모습에 복수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죠. 사람 성격이 쉽게 바뀌진 않는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안면 몰수할 게 뻔했으니깐요. 그래서 먼저 개인 회생 신청부터 하라고 했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대신 내줄 테니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필요한 비품 정리, 복사와 교재 제작 등 잔심부름을 하고 사무보조를 맡으며 일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바로 이자 지급을 끊을 거라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비해 많이 지급된 이자는 땅의 지분을 회수할 것이고 이자 지급이 끝나면 땅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살아온 동서이기에 싫다고 소리 지르진 않을까 했는데 어디에서도 돈을 빌려줄 곳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입술을 꽉 깨물며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신을 무시하던 저희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 밑에서 일하게 하는 게 더 큰 복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 제가 받은 도움을 동서한테 갚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버려졌던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훌륭한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게 된 것처럼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동서도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니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